2026년 새해 특집호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렇게 적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지정학적 화약고가 아니다. 이제 이 나라는 문화적 르네상스의 진앙이자 21세기 가장 생동하는 에너지의 상징이 되었다. 오랫동안 세계는 이 나라를 사상자 숫자와 붉게 표시된 지도, 그리고 공습경보의 사이렌으로만 기억해왔다. 하지만 폐허 너머에는 프랑스보다 넓은 땅과 영국보다 오래된 역사,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는 민족의 기계가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엇이 남아있느냐고.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전부 다 남아있다고.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키이우 근교의 작은 마을 할머니의 부엌에서였다. 화덕 위로 빵 굽는 냄새가 퍼지던 어느 겨울 저녁, 할머니는 창밖 눈 덮인 밭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이 땅 밑에는 보물이 묻혀 있단다. 그런데 그건 땅을 파서 캐내는 보물이 아니야. 발 뒤꿈치 바로 아래에 있지. 수천 년에 걸쳐 초원의 풀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이 흙토는 독특한 기후 속에서 부식질 함량이 3에서 15%에 이를 만큼 비옥하다고 했다. 빵처럼 숨구멍이 많고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으며 어찌나 기름진지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막대기 하나를 흙토에 꽂아두면 내일 아침엔 꽃이 핀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체르노젠 매장량의 거의 4분의 1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린다. 그러나 이 풍요는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다. 중세의 몽골 기병대부터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제국들까지 모두가 이 검은 흙을 탐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내 손에 포개며 덧붙였다. 하지만 흙은 그저 흙일 뿐이야. 어머니의 저처럼 그것을 길러줄 무언가가 없다면 말이지. 그 무언가가 바로 강이었다. 위성에서 내려다보면 드니프로 강은 거대한 초록빛 용처럼 몸을 뒤틀며 얼어붙은 북쪽에서 햇살 가득한 흑해 남쪽까지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른다. 아주 오래전 그리스의 항해자들이 이 강 어귀에 처음 배를 댔을 때 그들은 이곳을 보리스테네스, 즉 북쪽에서 흘러온 강이라 불렀다. 그들은 이곳에 올비아 같은 번영한 도시국가를 세워 초원에서 나는 밀과 꿀을 그리스의 도자기와 맞바꾸었다. 중세에 이르러 드니프로 강은 전설적인 교역로, 이른바 바랑기아인에서 그리스인에게 이르는 길의 일부가 되었다. 북유럽의 바이킹 전사들은 긴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오며 모피와 호박을 실어 콘스탄티노플, 그 화려한 비잔틴 제국의 심장부까지 날랐다. 바로 이 강의 구비에서 북방의 힘과 남방의 지혜가 뒤섞여 초기 키이우루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빚어냈다. 강의 위험한 여울목은 훗날 코사크 전사들의 터전이 되었다. 그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이 강을 천연의 방벽으로 삼았다. 드니프로 강의 물줄기는 단지 진흙만 실어 나른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것은 동유럽에서 가장 찬란한 정치적, 문화적 실체를 빚어냈다.
이 강이 우뚝 솟은 언덕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그곳. 그곳이 바로 이 나라의 심장, 키이우다. 키이우는 도시들의 어머니라 불린다.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곳은 키이우루스의 수도였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러시아의 뿌리가 된 그 광대하고 강력한 국가 말이다. 전성기의 키이우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문명화된 도시 중 하나였으며 당대의 런던이나 파리보다도 컸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키이우는 5세기 후반 키, 체크, 호리브 세 형제와 그들의 누이 리비드가 함께 세운 도시다. 도시의 이름은 마청인 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988년 대공 블라디미르는 키이우에 기독교를 들이기로 결심했고 백성들에게 드니프로 강으로 내려가 집단 세례를 받으라 명했다. 그러나 1240년 키이우는 몽골 군대의 침공을 받아 거의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도시는 크게 쇠약해졌고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은 채 이후 수백 년 동안 리투아니아 대공국, 그 다음에는 폴란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2차 대전 시기 키이우는 군사사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공방전 속에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이 도시는 나치 독일에 맞선 시민과 병사들의 불굴의 저항을 기리며 영웅도시라는 칭호를 받았다. 할머니는 이 대목에서 잠시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 어른들은 그 전쟁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을 감으셨단다. 폭격 속에서도 성 소피아 대성당만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게 기적이라고 하셨지. 1000년도 더 전에 지어진 이 성당은 콘스탄티노플의 유명한 교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설계되었다. 겉모습은 하얗고 금빛으로 빛나는 화려한 궁전 같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힌다. 천장 위로는 예수와 12사도를 상징하는 13개의 돔이 자리하고 수백만 개의 작은 유리 조각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는 무려 177가지의 서로 다른 색조를 지니고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높이 1.8m에 이르는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 이른바 불멸의 벽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벽이 서 있는 한 키이우는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시가 불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도 그 벽만은 온전히 남아 있었다. 성 소피아 대성당은 어찌 보면 이 도시 최초의 소통의 광장이었다. 학자들은 벽면에 새겨진 고대의 낙서를 7,000점 이상 발견했다. 그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남긴 기도와 이야기, 소박한 목소리들이다.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키이우 페체르스크 라브라가 자리한다. 이야기는 10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려한 탑을 세우는 대신 이곳 최초의 수도사들은 말 그대로 흙 속의 굴을 파고 살며 기도했다. 수백 년이 흐르며 그 굴들은 뒤엉킨 지하 통로의 거대한 미로가 되었다. 벌집에서 짜낸 밀랍초 한 자루만이 어둠을 밝히는 좁고 서늘한 통로를 걸으면 120명이 넘는 성인들의 유해를 지나치게 된다. 수백 년의 세월에도 자연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미라화된 몸들이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그 신비를 느끼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이곳 북방의 예루살렘을 찾았다. 17세기 이곳에는 이 지역 최초의 인쇄소 가운데 하나가 세워졌다. 세상이 혼란에 휩싸여 있을 때 이곳의 수도사들은 학자로서 책을 쓰고 이 땅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다. 지하 105m 아르세날라역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역사 로비에 도달하려면 연속된 2대의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하고 그 여정만 거의 5분이 걸린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깊이 팠을까? 가파른 지형의 경사에 영향받지 않고 지하철 노선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소련의 기술자들은 점토층과 단단한 안반을 뚫고 언덕 깊숙한 곳에 역을 세웠다.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 이곳은 중요한 교통의 동맥에서 거대한 대피소로 탈바꿈했다. 폭탄도 총알도 닿지 못하는 그 깊이에서 또 다른 삶이 피어났다. 역 입구에는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힌 작은 카페들이 있고 에스컬레이터 위로는 서로를 스치며 바삐오가는 사람들의 물결이 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음악을 들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분주한 리듬을 만들어간다. 할머니는 옷장에서 낡은 셔츠 한 벌을 꺼내 보여주셨다. 비시방카였다. 이건 그저 전통 셔츠가 아니야. 할머니가 말했다. 이건 신성한 부적이고 소매 위에 새겨진 운명의 암호란다. 한 땀 한 땀의 자수, 기하학적 문양 하나하나, 붉고 검은 꽃무늬의 폭발적인 색감 속에는 저마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 문양들은 불운을 막는 방패이자 장수를 비는 기도다. 지역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 5월의 비시방카의 날이 되면 거리는 살아 움직이는 예술의 바다로 변한다. 키이우의 첫 대성당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밀랍과 화려한 염료로 달걀 껍데기에 기도를 새겨왔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보호를 위한 고차원의 예술 형식이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피산카 한 알이 집을 화재로부터, 가족을 슬픔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었다. 콜로미아라는 도시에는 거대한 달걀 모양의 박물관이 서 있다. 부서지기 쉬운 껍데기를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는 이 섬세한 공예에 바쳐진 기념비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어디선가 유령 같은 선율이 들려온다. 반두라의 소리다. 최대 65개의 현을 지닌 이 장엄한 악기는 마치 류트와 하프가 결혼해 낳은 소리 같다. 수백 년 전 코브자르라 불린 눈먼 음유 시인들은 초원에 먼지 낀 길을 떠돌며 손가락으로 현을 어루만지고 코사크의 서사시를 노래했다. 그들은 민족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여러 제국이 반두라의 소리를 잠재우려 했지만 그 물결치는 선율은 오늘도 울려 퍼지며 늘 노래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온 이 민족의 승리와 비극을 되새기게 한다. 하지가 다가오면 이반 쿠팔라의 신비로움으로 공기가 전율한다. 이 신비로운 밤, 인간과 영혼의 세계 사이 경계가 흐려진다.
젊은 여인들은 들꽃으로 화관을 엮어 어두운 강물 위에 띄우고 흔들리는 등불을 따라 진실한 사랑의 징조를 찾는다.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뛰어넘는다. 전해지는 말로는 불길 속에서도 그 손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낸다고 한다. 그리고 이 민족의 전설적인 불굴함, 그 뿌리에는 코사크의 정신이 있다. 자포리자 시치의 전사들, 삭발한 머리 위 한 가닥 긴 머리카락, 오셀레데츠와 넓게 부풀린 바지가 상징인 그들은 초원의 기사였다. 어떤 왕에게도 복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보다 자유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었다. 코사크의 기풍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근본을 이루는 토대다. 그것은 이를 악무는 근성이자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문화란 유리 진열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에 걸치는 것이며 노래로 불리는 것이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며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내는 것이다. 역사 속에는 한 사람의 삶이 곧 한 민족 전체를 상징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미국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에는 타라스 셰브첸코가 있었다. 타라스 셰브첸코는 1814년에 태어났다. 그는 지주에게 예속된 농노였다. 24살이 되던 해 그의 예술적 재능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네로라 하는 화가들을 놀라게 했다. 전례 없는 움직임이 뒤따랐다. 타라스의 자유를 사기 위해 명망 높은 화가 카를 분율로프가 초상화 한 점을 그려 2500 금루블에 경매로 내놓았다. 당시 우크라이나어는 멸시받았고 문학과 철학의 언어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1840년 셰브첸코의 시집 코브자르가 출간되며 모든 것이 흔들렸다. 그는 사치나 허영을 노래하지 않았다. 그는 이 땅의 언어로 고통받는 농노 어머니들과 자유를 갈망하는 코사크 전사들의 이야기를 썼다. 그는 탄식을 격렬한 봉기의 외침으로 바꾸었다. 우크라이나어를 들판의 언어에서 세련되고 날카로우며 강력한 문학어로 끌어올렸다. 이런 말이 전해진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지도 위에 나라가 없을지 몰라도 코브자르 안에는 그들의 나라가 있다. 차르 정부는 무장 봉기보다 셰브첸코를 더 두려워했다. 그들은 그를 먼지 자욱한 카스피해 부근으로 유배 보내며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글도 쓰지 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라고. 그러나 감옥의 어둠 속에서 감시의 눈길 아래서도 셰브첸코는 부츠 속에 작은 종이 조각을 숨겨 계속 글을 썼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을 알았던 우크라이나를 위해 썼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시 자포비트를 남겼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모든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 구절들이다. 내가 죽거든 사랑하는 어머니 우크라이나의 드넓은 벌판에 나를 묻어달라. 그리고 일어나 사슬을 끊어달라. 오늘날 타라스 셰브첸코의 동상은 키이우에서 워싱턴 DC까지
브라질에서 캐나다까지 세계 곳곳에 서 있다. 그가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다. 그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로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격동의 나날 속에서 비시방카를 입고 그의 시를 암송할 때 그들은 알고 있다. 셰브첸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 이 민족은 계속되리라는 것을. 이야기는 이제 서쪽으로 향한다. 광활한 숲의 숨결이 대기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곳. 카르파티아 산맥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위대한 초록빛 허파다. 카르파티아를 정복하는 여정은 언제나 호베를라 산을 올려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높이 2000m,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지붕이다. 고도 거의 1000m에 자리한 시네비르 호수는 수정처럼 맑은 에메랄드빛 물결로 거대한 사파이어를 닮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호수 한가운데 작은 섬은 마치 눈동자처럼 보여 바다의 눈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젊은 여인 신과 나무꾼 비르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호수의 물은 연인을 잃은 신이 흘린 눈물이라고 전해진다. 5월에 이곳을 찾는다면 흰 수선화의 계곡을 꼭 보아야 한다. 원래는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이 꽃이 어떤 지질학적 신비에 이끌려 푸스트 마을 인근 저지대에서 피어난다. 봄볕 아래 순백의 꽃바다가 취할 듯한 향기를 내뿜는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원시 참나무숲,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유럽 최후의 숙지대 깊은 곳에서는 강인한 동물의 왕국이 군림한다. 이곳은 갈색 곰의 영역 카르파티아의 진정한 왕이다. 몸무게가 400kg에 이르고 근육이 불끈거리는 이 거대한 짐승들은 그 힘에도 불구하고 수줍은 은둔자들이다. 가을이면 부지런히 지방을 축적하고 오래된 참나무 아래 깊은 굴로 물러나 겨울잠에 든다. 곰이 힘을 상징한다면 유라시아 스라소니는 진짜 유령 같은 존재다. 신호를 받는 안테나처럼 귀 끝에 검은 술이 달려있고 눈 위를 걷는 신발처럼 커다란 발을 지닌 이 동물은 소리 하나 없이 안개 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좀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어느 바위 틈에서 날카로운 두 눈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산비탈에서는 회색 늑대의 울음소리가 밤의 교향곡처럼 메아리친다. 이 뛰어난 전략가들은 엄격한 사회 질서 속에 살아가며 영역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에서는 날개폭 2m가 넘는 검독수리가 뜨거운 기류를 타고 원을 그리며 광활한 창공을 지배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유럽 대소의 귀환이다. 한때 멸종 직전까지 몰렸던 2일톤짜리 거인들은 이제 고산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 여름이 오고 눈이 녹으면 목동들은 양떼를 몰고 고산 초원으로 오른다. 그들은 구름 사이 소나무 송진 향이 은은한 나무 오두막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황혼이 내려앉으면 고산지대의 트렘비타 뿔튀리 소리가 울려 퍼진다.
길이 4m에 이르는 이 나무 나팔은 장엄한 선율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삼봉우리와 삼봉우리를 잇는 통신수단이기도 하다. 트램비타의 소리는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리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혹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 소박한 인사를 전한다.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 클레반 깊숙한 곳에는 건축가나 정원사가 설계하지 않은 장소가 있다. 무성한 가지로 이루어진 살아 숨쉬는 대성당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풍경 가운데 하나다. 이곳의 진짜 정원사는 다름 아닌 육중한 산업용 열차다. 하루에 3번, 열차가 5마일 구간을 굉음을 울리며 지나가며 인근 공장으로 목재를 실어 나른다. 거대한 철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가지를 스치며 완벽하게 아늑한 아침 모양으로 가지치기를 해준다. 냉전 시절 군부는 은밀한 철로를 감추기 위해 이 나무들을 촘촘하고 빠르게 심었다고 전해진다. 장비를 비밀리에 옮기기 위한 위장이 목적이었지만 그들은 뜻하지 않게 세상에 하나의 걸작을 남겨주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곳을 사랑의 터널이라 부른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이 터널을 걸으며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마법 같은 분위기는 워낙 유명해서 2014년에는 한 일본인 영화 감독이 이곳에 매료되어 낭만적인 드라마 한 편을 통째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 이후로 이곳은 전 세계 연인들의 버킷리스트 명소가 되었다. 터널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여름에는 짙고 무성한 초록빛으로, 가을에는 금빛과 주황빛으로 빛나는 통로로, 겨울이 오면 눈에 덮여 얼어붙은 하얀 궁전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종종 리비우를 두고 작은 파리 혹은 동유럽의 작은 빈이라 부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리비우는 그 자체로 완전히 독자적인 분위기를 지녔다. 이 도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자에 대한 집착이다. 리비우라는 이름 자체가 사자의 도시라는 뜻이며 레프라는 왕자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문손잡이 위에도 지붕 위에도 공원 벤치 위에도 4,500개가 넘는 사자 조각상이 흩어져 있다. 2개가 똑같은 사자는 하나도 없어서 거리를 걸으며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놀이가 된다. 리비우는 우크라이나의 커피 수도이기도 하다. 수백 년 전 유럽의 커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한 지역 영웅 유리 쿨치츠키 덕분이다. 이곳 사람들은 커피를 어찌나 진지하게 대하는지 안전모를 쓰고 지하로 내려가 마치 원두를 캐낸다는 설정의 커피 광산까지 있을 정도다. 그러다 보면 이곳의 또 다른 강박, 수제 초콜릿의 향기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초콜릿은 거의 종교에 가깝다. 1853년 이곳의 두 약사가 세계 최초의 등유 램프를 발명했다. 가소바 람파라는 식당에 가면 이를 기념하는 수백 개의 골동품 램프가 은은히 빛나는 공간을 만날 수 있다. 구시가지 전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유대인의 역사가 뒤섞인 아름답고도 복잡한 조합을 이룬다. 심지어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는 폴트바라는 강 바로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강은 무대 바로 아래로 난 거대한 벽돌 터널을 통과해 흐른다. 최근의 전쟁 이전, 리비우는 재즈부터 전통자수까지 온갖 것을 기념하는 100여 개 이상의 축제가 매년 열리는 끊임없는 문화의 축제였다. 심지어 도시의 리차키우 묘지조차 그 화려한 조각상들 덕분에 야외 미술관 같은 느낌을 준다. 흑해의 진주라 불리는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지녔다. 거칠고 반항적인 영혼, 그리고 짓궂은 눈웃음을 지닌 도시다. 오데사는 카타콤이라 불리는 놀라운 지하미로 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 길이는 2,500km가 넘는다. 비교하자면 이는 로마나 파리의 유명한 카타콤보다도 훨씬 길다. 이 어두운 석회암 터널은 2차 대전 시기 저항군이 활용했던 곳으로 안내자 없이 들어가면 지금도 사람을 그대로 삼켜버릴 수 있다. 유명한 포템킨 계단은 거대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아래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만 보이지만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평평한 층계참만 보여 마치 하나의 매끈하고 긴 경사로처럼 느껴진다. 오데사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의 유머 수도다. 매년 4월 1일이면 온 도시가 유모리나라는 대규모 축제를 열어 퍼레이드와 코스튬으로 가득 채운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 러시아어와 이디시어가 우스꽝스럽고 냉소적으로 뒤섞인 오데사어를 구사해서 모든 대화가 코미디 한 편처럼 들린다. 이러한 다문화적 분위기는 이 도시의 뿌리에서 비롯되었다. 오데사는 러시아 여제에 의해 세워졌지만 초대 시장은 리슐리웨라는 프랑스 공작이었고 도시 건설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건축가들이 참여했다. 그리스, 유대, 아르메니아의 영향이 뒤섞인 이 도시의 건축은 동유럽보다는 지중해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 이 도시의 백미는 오페라 하우스로 빈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향이 어찌나 정교한지 무대 위의 속삭임조차 맨 뒷줄까지 또렷이 들린다. 이 도시의 중심가 스페인 장교의 이름을 딴 데리바시오스카 거리에서 오후를 보낼 수도 있다. 전설적인 풍자 소설에 등장하는 유명한 12개의 의자 동상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신나게 놀고 싶다면 우크라이나의 이비자라 불리는 아르카디아로 향하면 된다. 해변 클럽들이 동틀 때까지 굉음을 울리는 곳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 도시에 진짜 주인들이 있다. 바로 고양이들이다. 그들은 동상 위에서 아늑한 안뜰에서 어디에나 늘어져 있으며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행운의 수호자로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우크라이나를 안다고 자부한다 해도 하르키우에서 하루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 나라의 진짜 맥박을 느꼈다고 할 수 없다. 거칠었던 산업의 과거와 순전히 전기가 흐르는 듯한 활력을 뒤섞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발명하는 도시다. 키이우가 유명한 마던이라면 하르키우는 늘 큰일을 벌이는 눈부시고 살짝 반항적인 둘째 아이 같다. 1919년부터 1934년까지
이곳은 소비에트 우크라이나의 수도였다. 거대한 대로변과 자유광장에 서면 그 시절의 위풍당당한 기운이 지금도 느껴진다. 12헥타르에 달하는 이 광장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도시광장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그 모양이 정확히 거대한 돋보기처럼 보인다. 바로 옆에는 1928년에 완공된 소비에트 최초의 마철로 데르즈프롬이 서 있다. 콘스트럭티비즘이라 불리는 양식의 걸작인 이 콘크리트 거인은 어찌나 견고한지 2차 대전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하르키우는 낡은 콘크리트만의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이 나라의 지성의 심장이다. 40여 개의 대학과 20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명실상부한 학생의 수도다. 그 지적인 영성은 뿌리가 깊다. 이곳의 과학자들은 1932년 세계 최초로 리튬 원자를 분열시켰다. 이들은 또한 전설적인 T-34 전차를 설계했고 소련의 우주 계획에도 크게 기여했다. 책에서 벗어나면 이 도시는 또 다른 야성적인 면모를 보인다. 바라바쇼보 시장은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야외 시장이다. 그야말로 하루 종일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좀 더 여유로운 것을 원한다면 고르키 공원이 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디즈니랜드라 할 만한 곳으로 거대한 대관람차와 무성한 정원을 자랑한다. 걷다 보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수도꼭지나 입맞춤을 나누는 가녀린 연인 조각상 같은 기발한 것들도 마주치게 된다. 심지어 보도블록에 새겨진 노쇠선을 따라 북위 50도선 바로 위에 서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강철의 도시다. 2022년에 보여준 불굴의 저항 이후 이 도시는 공식적으로 영웅도시라는 칭호를 받았다. 불길 속을 통과했지만 결코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곳이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가다 문득 목소리를 낮추셨다.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다고 체르노빌을 보면 된다고 했다. 1986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이 한 귀퉁이는 인간이 세운 것을 자연이 되찾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대하고 의도치 않은 시험장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체르노빌을 하나의 도시로 착각하지만 사진 속에서 보는 그 유령 도시는 사실 프리피티다. 1970년에 세워진 이 현대적이고 부유했던 중심지는 발전소에서 겨우 3km 떨어져 있었고 체르노빌이라는 더 작은 마을은 15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가슴 아픈 광경은 녹슨 대관람차다. 이는 1986년 5월 1일 노동절 기념행사를 맞아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4월 26일, 그러니까 단 5일을 앞두고 원자로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 대관람차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워보지 못했다. 독성 물질을 안에 가두기 위해 기술자들은 2016년에 새로운 안전 경납고를 세웠다. 이는 육상에 지어진 이동 가능한 금속 구조물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고 축구장 2개를 합친 길이보다 길다. 이 구조물은 4호기 원자로 위에 자리하며 그 아래에는 지금도 코끼리발이라 불리는 방사성 용암 덩어리가 숨겨져 있다. 당시 그 슬래브 근처에 300초, 그러니까 5분만 서 있어도 확실한 죽음을 뜻했다. 주변 지역은 죽음과 삶이 기이하게 뒤섞인 곳이다. 소나무들이 방사능으로 녹슨 듯한 주황빛으로 변해 죽어버린 붉은 숲이 있다. 하지만 그 죽은 나무들 너머로 이 출입 금지 구역은 이상한 낙원이 되었다. 사냥하거나 건설하는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서 늑대와 갈색곰, 스라소니, 그리고 야생 프르제발스키 말들이 번성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몇몇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바부시카 혹은 사모셀리라 불리는 수백 명의 노년 여성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으로 몰래 돌아왔다. 그들은 직접 채소를 기르고 지역의 물을 마시며 때로는 안전한 도시로 이주해 간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인근 숲 깊은 곳에는 두가레이더도 남아있다. 높이 150m, 길이 700m에 이르는 거대한 금속벽이다. 냉전 시절 이 시설은 전 세계 라디오에 이상한 신호음을 흘려보내 러시아의 딱따구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오늘날 특히 2019년 방영된 한 텔레비전 드라마 이후 다크 투어리즘이 성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교실과 인형으로 가득한 텅 빈 유치원을 보러 찾아오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다시 사람이 살기에 안전해지려면 앞으로 2만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크라이나만큼 독특한 생존의 법칙을 지닌 나라는 드물다. 세계는 몇 번이고 이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을 목격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비시방카와도 같다. 하나하나의 사건은 고통스러운 바늘땀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놀랍도록 웅장하고 강인한 무늬를 이룬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 오래된 셔츠를 다시 옷장에 넣으며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무늬 속 한 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다. 만약 우리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어낸 세월을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무늬를 발견하게 될까? 우크라이나는 비극의 땅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끝나지 않는 희망의 노래다.